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확산과 그 대응 방식에 의해 정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 자체도 오랜 시간 동안 간단한 원칙을 바탕으로 안티드론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만약 기존의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으로 드론을 잡지 못한다면 어쩌면 지상에 있는 병사들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모든 드론 접근 경로에 기동 화력팀을 배치하고 중기관총과 단거리 무기로 무장시켜 저공으로 접근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방법은 조잡하고 저렴했지만 한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베낀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임시반편 방어에 거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이제 그 방법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4년간의 전쟁 끝에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는 공격 드론에 무유도 항공 로켓을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기 종류는 지금까지 공격기와 헬리콥터에만 속해 있었습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 로버트 마지아 브루디는 개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이 새로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적어도 드론 방어의 핵심인 기동 화력 그룹이 이제는 반격할 수 있는 드론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려면 사용된 무기와 해결하려던 문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로켓들은 오랜 역사와 다소 복잡한 배경을 가진 탄약 계열에 속합니다. NURS는 러시아어로 유도되지 않는 항공 로켓을 의미하고 우크라이나어로는 NAR라고 부르는데 이는 서방에서 일반적으로 UAS, 즉 유도되지 않는 공중 로켓이라고 부르는 무기와 같은 종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에 장착해 운용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은 SO라는 57mm 로켓과 더 무거운 80mm S8입니다. 두 가지 모두 소련 시대에 설계된 것이며 소련이나 그 후계 국가들이 전투를 벌인 거의 모든 대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SO는 그 기원이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무기로 소련 엔지니어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회수한 독일의 R-4M 로켓을 연구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R-4M 자체는 공중전에서 획기적인 무기였으며 단순한 비유도 접이식 날개 로켓으로 루프트와페 조종사들이 연합군 폭격기 편대를 해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소련은 이 개념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후 10년 동안 자체 버전을 개발하는 데 힘썼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SO는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초기 제트 전투기용 공대공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그 19와 같이 그러다 교리가 바뀌면서 소련 전술항공대 전체에 표준 근접 지원 로켓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SO가 아마도 가장 철저하게 시험된 곳이었습니다. 소련의 SU-25와 Mi-24 승무원들은 1980년대 내내 무자헤딘 진지에 대해 SO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로켓은 발사 후 퍼지면서 목표물에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목표물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시기의 일반적인 평가는 SO가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고 소련 조종사들은 농담삼아 적의 뒤꿈치를 간지리는 정도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탄두가 충분히 크지 않아 험준한 지형에 흩어진 보병을 확실하게 살상하기 어려웠고 유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포화 효과를 얻으려면 엄청난 양의 로켓을 발사해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로켓은 3.5mradian MRAG의 분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1km를 날아갈 때마다 목표 지점에서 3.5m씩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임페리얼 단위로는 이것이 말당 약 18.5피트에 해당합니다. 소련군은 결국 SO-4를 T-62 전차, PTR-70 장갑차, 그리고 우랄 트럭에 장착하여 즉흥적인 지대지 포병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화력이 절실했는지, 이 무기가 본래 의도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S8은 SO의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였으며 1984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더 커진 80mm 로켓은 더 강력한 탄도를 탑재했으며 기본형 성형 자각탄은 최대 400mm의 아변 근질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로켓은 반응 장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덤 탄두와 인원 및 경장갑 차량에 사용되는 파편탄 등 다양한 특수 버전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제2차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 항공기는 한 번에 최대 20발의 S8 로켓을 조밀하게 연속 발사하며 그로즈니에 대한 치열한 공격 중에 요새화된 진지를 돌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 항공기는 개입 기간 내내 S8 로켓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전국에 걸쳐 반군이 점령한 진지에 제압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드론이 현재 점령지로 운반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로켓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수십 년에 걸친 교리 변화와 전략적 진화 속에서 공대공에서 지대지 그리고 공대지 전투로 이동해 왔습니다. 심지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NAR는 처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면 침공 초기 돈바스 지역에서 SO와 S8 로켓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현대식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가진 적을 상대로 적어도 근접 지원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빠르게 입증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정익 공격기와 헬리콥터는 이 로켓들을 원래 의도된 방식과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로켓을 쏘려면 판치르, 맨패드, 토르, 부크 시스템의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공세를 펼치는 데에는 분명히 무능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대공 시스템은 여전히 소련 시대의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신전한 조종사들은 적응하여 더 먼 거리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로프팅 기법을 사용하며 생존을 위해 명중률 저하를 강수했습니다. 하지만 로켓 자체는 여전히 재고로 남아있었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도중 격추되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 플랫폼은 우크라이나 회사 파이어포인트가 제작한 FP-2로 밝혀졌습니다. 군사적으로 FP2는 실시간 조종이 가능한 더 무거운 타격 드론에 대한 전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원래 이 드론은 최대 220파운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고 약 230마일의 사거리를 가졌으며 조종사에게 실시간 영상 피드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능으로 임무 중에도 비행 경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사전 설정된 배회탄보다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자주 보아온 FPV 1인칭 시점 조종 방식의 드론과 더 유사합니다. 표준 구성에서는 FP2가 목표 지점까지 비행한 뒤 폭발하며 드론 자체가 무기가 됩니다. 파이어포인트와 모의 시스템 부대는 이제 2차 무기 체계를 추가했는데 바로 날개 아래에 장착된 로켓 포드입니다. SO 구성에서는 드론이 각각 4발의 로켓이 장착된 2개의 파일런을 탑재하여 총 8발의 로켓을 운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더 작은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략적 발전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목표물에 발사하고 SO 로켓을 사용해 적의 대공 전력, 주로 맨패드, 휴대용 대공 미사일 한 뒤 드론을 목표물에 박아 폭발시키려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는 확인은 2026년 5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마자르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에서 최대 310마일의 작전 심도까지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기술 사양을 바탕으로 볼 때 이는 거의 확실하게 FP-2 외의 플랫폼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장거리 UAV 전력을 가리킵니다. FP-2의 최대 사거리가 약 230마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말 일부 보도에 따르면 FP-2가 400파운드 탄두를 최대 230마일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훨씬 더 넓은 사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SO 구성의 상세한 사양이 공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 대의 소형 SSO 또는 S8을 조합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더 작은 탄두 사용 시 FP2 사거리가 310마일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발표에서 시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번 발표가 FP-1과 일부에 불과한 더 광범위한 UAV 활동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분과는 상관없이 우크라이나가 기존에는 유인 항공기나 원거리 배회탄만이 사용하던 거리에서 로켓 무장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5월 12일 오픈소스 분석가들에 의해 유포된 영상이 등장했는데 이 영상에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상공에서 드론이 비행 중 날개 아래에서 로켓을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뒤 본래의 목표를 향해 계속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표물은 러시아의 기동 하력 부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드론은 로켓을 발사한 뒤 계속 비행했습니다. 데니스 슐레트레이테르만 파이어포인트 공동 창립자는 이 영상을 간단히 언급하며 자신들의 회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발언은 해당 드론이 FP-2이거나 더 긴 사거리를 가진 FP-1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로켓으로 무장한 FP-2개가 러시아 흑해함대의 전략적 통신허브를 타격하는 확인된 전투 사례가 뒤따랐습니다. 저것은 강화된 군사 인프라로 이제 접근을 위해 로켓까지 탑재한 드론에 의해 타격당한 것입니다.
이 발전이 단기적인 의미를 넘어 시사하는 바는 곱씹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타격 드론이 기본 탄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로켓 무장도 탑재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발전의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이미 우크라이나 방위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현재의 비유도 로켓 구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확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묻는 것입니다. FP2급 기체가 SSO 로켓 8발과 200파운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 더 크거나 사거리가 연장된 파생형은 이론적으로 유도 공대지 탄약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도무기 계열을 운용하고 있으며 충분히 성능이 뛰어난 드론이 소형 정밀 유도미사일의 공중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2026년 중반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FP2는 중거리 전투를 위해 설계된 초기 모델의 개량형으로 이미 사거리와 탑재 능력이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무장 탑재 상태에서 제한된 310마일, 약 500km 사거리를 달성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현재의 구성조차 왜 이렇게 충격적인지 이해하려면 지난 3년 동안 러시아가 드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그리고 각 해결책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무력화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군사과, 지정학, 전쟁에 관한 최신 소식을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세에 처음으로 전자전으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는 분석가들이 현대 역사상 가장 밀집된 전자전 환경이라고 평가될 정도의 전자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의존하는 신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GPS 제밍은 내비게이션을 저하시켰습니다. 무선 주파수 제밍은 FPV 드론 조종사들이 드론을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제어링크를 공격했습니다. 광대역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타격에 목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센서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한동안 이 전략은 상당한 손실을 입힐 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들은 비행 중 영상 신호를 잃어 조종사들이 시야 없이 조종했고 드론들은 목표를 놓치거나 추락했습니다. 다음 해결책은 무선 링크 제거였습니다. 전섬유 FPV 드론은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광섬유 케이블을 감은 스투를 탑재하고 드론이 비행하면서 그 케이블이 뒤따라 풀려나가게 됩니다. 조종 신호와 영상은 무선 주파수가 아니라 빛의 펄스로 광섬유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래서 교란 시스템이 탐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속일 수 있는 무선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드론은 전장에서 가장 전자전이 치열한 환경을 마치 그런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통과합니다. 양측 모두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를 대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가장 흔한 대응은 단순한 운동적 반응이었는데 여기에는 파편 폭약, 그물 또는 드론끼리 직접 충돌하여 요격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나토의 연합변혁사령부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기존 시스템으로는 광섬유 FPV 드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할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크라이나는 일부 플랫폼에 AI 지원 시감 유도 기능을 추가하여 드론이 마지막 접근 단계에서 광섬유 케이블이 끊기거나 조종사가 연결을 잃더라도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AI 시스템 자체는 수천 명의 다양한 개발자들이 협력하거나 각기 다른 설계를 만들어 드론을 더 오래 지속되고 해킹이 어려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서방의 조달 방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적응 및 개발 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수년에 걸쳐 테스트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몇 주 만에 시제품에서 실전 배치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도 같은 속도를 따라야 했고 대응책을 개발하면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그 대응책이 전선 전체에 배포되기도 전에 몇 주 만에 이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고도 공중 표적을 레이더 유도 미사일과 기관포로 요격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판치르 방공 시스템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은 소형 저피탐 드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초까지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에 배치된 러시아의 판치르 시스템 절반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며 때로는 판치르가 요격하도록 배치된 바로 그 종류의 드론에 의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해답이 필요했습니다. 이동식 화력부대 네트워크는 적어도 드론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전자 및 미사일 기반 방어 실패에 대한 대응책이었습니다. 정교한 기술로 값싸고 작은 드론을 확실하게 막을 수 없다면 드론이 접근할 만한 지점에 무장 병력을 배치해서 기관총으로 드론을 격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저기술에 분산되어 있으며 전자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에 실제적인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GPS 교란과 무선 주파수 방해를 뚫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라도 중화기로 무장한 팀이 잘 배치되어 있다면 여전히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자전 대응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협 범주를 대표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특별히 구축했습니다. 무장한 FP-E는 그 고리를 완성합니다. 이동식 화력부대는 드론에 대한 전자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로켓으로 무장한 드론은 이동식 화력부대가 드론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전의 대응책과의 주요 차이점은 이번에는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입니다. 전파 방해를 받은 드론은 추락합니다. 무장 드론은 자신을 요격하려는 화력틈을 감지하면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기 전에 보병을 살상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로켓으로 간단히 반격합니다. 이러한 발전에서 나타나는 더 넓은 작전적 상황은 무기 제조 회사를 이끄는 방위산업 전문가 아나톨리 크라부친스키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 대형 항공기 한 대, 즉 비폭격기, F-35 전투기 대신 우크라이나는 각각의 드론이 명확한 역할을 가진 조정된 군집을 투입합니다. 정장비 탄두를 탑재한 공격 드론은 주요 목표를 타격합니다. 로켓으로 무장한 호위 드론은 진입 경로에서 개입하려는 모든 것을 억제하거나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양면적인 위협이 발생하는데 개별 드론의 성능이 전쟁 초기보다 훨씬 향상되었고 군집 자체가 기존의 요격 미사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종합적인 도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한 물리학과 경제학에 있습니다. 통상적인 미사일을 탑재한 항공기의 경우 패트리어트와 같은 요격 플랫폼을 사용해 적 미사일이나 이를 탑재한 항공기를 격추시킵니다. 요격 미사일이 수백만 달러라면 1억 달러 비행기를 격추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대의 저렴한 드론을 격추하려고 할 때는 요격 미사일이 시간과 돈의 낭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군집 설계는 탐지와 전자방해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크라이나는 종종 내연기관 드론과 제트 추진 드론을 혼합해서 사용하며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레이더 및 음향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신호 프로필에 최적화된 레이더 시스템은 다른 신호에는 대응하기 어렵고 탐지 매개 변수를 실시간으로 재설정하는 것은 방공 요원들이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새로운 드론의 목적이 반드시 방공망을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드론의 역할은 대공 이동부대가 숨거나 이동하거나 다른 드론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작전은 항상 사거리보다는 접촉선과 목표물 사이에 방어구역을 돌파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더 많이 제약받아 왔습니다. 각 돌파는 별도의 작전으로 계획과 타이밍이 필요하고 종종 방어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플랫폼을 소모해야 합니다. 무장 드론이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개별 돌파에 드는 비용을 줄여줍니다. 이 기술의 미래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다른 분야에서 해온 일, 예를 들어 마구라 V5 해상 드론의 개발 경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구라는 원래 수상 드론으로 시작했으며 러시아 해군 함정을 들이받아 폭발하도록 설계된 반자율 카미카제 보트였습니다. 이 드론은 군함 침몰이나 해군 인프라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는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기 위해 헬리콥터 순찰대를 배치해 대응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수상 드론이 타격 범위에 접근하기 전에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헬리콥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구라 V5에 R-73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원래 미그 29와 수호이 27 전투기에 탑재되던 근접 전용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본질적으로 보트용 지대공 무기로 개조된 것입니다. 2024년 말 마구라 V5는 이 미사일을 사용해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Mi-8 헬리콥터를 격추시켰습니다. 함선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수상정이 자신은 막으로 온 헬리콥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구라 V7에는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장착되었습니다. 2025년 이 플랫폼 중 하나가 드론 편대를 요격하려던 러시아 Su-30 전투폭격기 2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이는 유인 전투기가 무인 수상정에 의해 격추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는 FPE의 현재 궤적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일 목적의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설계했고 그 역할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정 대응책에 직면한 후 그 대응책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무기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면서도 원래의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마구라의 다음 단계는 무기의 규모를 확장하고 사거리를 늘리며 새로운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FP2의 공식 개발 로드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파이어 포인트는 이미 FP-2의 사거리를 230마일까지 늘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로켓에 레이저 유도 장치를 적용해 비유도 광역 효과 탄약을 이동 표적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체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FP-2의 NAR 통합만으로는 큰 발전이 아닙니다. 이 로켓들은 오래된 무기입니다. 이 드론 플랫폼은 성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기체 설계 자체에서 혁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합 자체와 그 조합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다음 버전으로 얼마나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비해 다층 방어 구조를 구축했지만 각 방어층이 체계적으로 식별되고 공격받고 그 효과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전자전은 광섬유 드론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도 작고 탐지하기 어려운 플랫폼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동 화력 부대가 실질적인 저항을 했지만 이제 그 부대들마저 접근 시 제압당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러시아가 점차 우크라이나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2022년에는 러시아가 드론 우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최초로 광섬유 드론을 도입하자 우크라이나도 한 달 만에 이를 도입했습니다. 러시아는 활공폭탄을 사용해 유도되지 않는 장거리 집중 폭격 시스템을 만들었고 FPV 드론을 대응하기 위해 전자전을 개발했습니다. 2025년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군집에 살아남으려 전차를 전면 개조했으나 조롱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인 실제 인력마저 잃고 있습니다. 공군이 지상에 묶이고 장갑차가 장갑을 잃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점점 패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하늘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 영상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내부에서 서서히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지정학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